안녕하십니까? 강경모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전환기 정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형사처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환기 정의적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직접 조사하고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란 쉬운 말로 조직적으로 인권범죄를 저지르는 정부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환기 정의의 조치로서 형사처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나치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구일본 제국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설치된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국가를 주체로 하는 법 체계이기 때문에 국내법과는 달리 개인에게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국제사회는 전쟁에 대한 책임과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민간인들에 대한 대규모 인권 유린 행위들에 대해서 그 책임자들을 직결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 법적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 처벌한 것입니다. 이는 이후 본격적인 전환기 정의의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을 국가 수뇌부 개개인과 직접적으로 그 정책을 실행한 실무자들을 처벌하는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대규모 인권범죄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즉, 이는 피고인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것인데, 실제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당시 독일의 변호인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이 국제법적인 처벌 근거를 가지지 않은 승자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이라는 반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개시를 포함해서 전쟁 중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각종 인권 유린 행위들은 당시의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제정된 국제법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뉘른베르크 법정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전범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이 뉘른베르크 판결이 가지는 중요한 점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인권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려진 법적 판단이었다는 점입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 재판을 통해 확립된 뉘른베르크 원칙을 비롯한 국제형사법에 관한 원칙들이 유엔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엔은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는데, 이 규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사재판에 관한 각종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의적 체포의 금지, 체포의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이나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항소의 권리,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권리들이 대부분 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환기 정의적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는 국제인권법상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뉘른베르크 판결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이 재판을 통해 반인도 범죄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반인도 범죄는 살인, 고문, 납치, 강제노동, 성범죄 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범죄를 대부분 포괄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1993년 설립된 965 국제형사재판소 ICTY, 1996년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과
2002년 설립된 상설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판례를 누적해오고 있고 국제형사법의 각종 법적 기준과 원칙들을 확립해오고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소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국제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제법원들은 시기별로 그리고 설립 형태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기별로 구분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도쿄군사재판소는 이름 그대로 전쟁 이후의 전후 처리를 목적으로 한 군사법원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냉전 이후 민족주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종청소와 같은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는 유엔이 주도로 해당 사안만을 다루기 위한 임시 국제형사재판소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기구가 앞에서 언급했던 965 국제형사재판소 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입니다. 이들 재판소는 뉘른베르크 재판소와는 달리 전범재판소가 아니라 국제형사법을 근거로 활동하는 국제재판소입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규모 인권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유엔과 사태가 발생한 국가의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혼합형 재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존재 형태를 기준으로 국제재판소, 각국의 국내 법원, 마지막으로 중간적 형태의 혼합형 재판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엔이 독자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재판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재판소는 적용되는 형벌 법규가 국제법으로 제한되는데 여기에는 제노사이드, 즉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 제네바 협약에 관한 전쟁 범죄가 해당합니다. 국제법원의 형태 중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형태는 혼합형 재판소입니다. 혼합형 재판소는 국제재판소와 국내 법원이 혼합된 형태의 재판기구입니다. 이 혼합형 재판소는 설립 형태, 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혼합형 재판소의 모델은 국제재판소의 설립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외부 세력의 개입을 거부하는 국내 정치적 이유가 있거나 내전과 같은 무력 충돌로 인해 당사국의 법조 인력을 비롯한 인프라가 붕괴된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ICTY와 같은 국제재판소의 유형보다 이런 혼합형 재판소의 형태가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혼합형 재판소는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는데 동티모르 특별 패널이나 코소보 혼합 패널과 같이 분쟁 지역에서 유엔이 주도하여 설립하되 당사국의 국내 법원의 일부를 이루고 당사국의 인력과 유엔이 임명하는 외국인 인력이 혼합되어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국제화된 국내 법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델의 경우 제노사이드나 반인도 범죄와 같은 국제법과 당사국의 국내법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국 정부와 유엔이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라리온 특별재판소와 캄보디아 특별재판부가 이러한 유형에 속합니다. 세라리온 특별재판소는 독자적인 국제법정으로서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재판부의 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특별재판부의 경우 유엔과의 협정을 통해 설립되었지만 독자적인 국제법정이 아닌 캄보디아 국내 법원의 일부로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측이 재판부의 다수를 점유하는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재판소와 혼합형 재판소의 모델은 설립 과정에서 유엔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가 국내법으로 국한되는지,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적용되는지, 재판부의 구성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대형 인권 범죄의 규모와 양상,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절한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과연 얼마나 심각하고 규모가 큰 범죄이기에
유엔이 직접 법정을 창설해서 재판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위에서 설명했던 몇몇 재판기구들이 설치된 배경 사건들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6.5 국제형사재판소 ICTY는 뉘른베르크 법정 이후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치된 국제형사법정입니다. 냉전 질서가 해체된 이후 공산권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1991년부터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분리독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친 내전이 발생하였고 세르비아계를 중심으로 한 구6.5 정부는 소수민족인 알바니아계에 대한 인종청소를 실행해서 약 20만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결국에는 서방세계가 나토를 통해 군사력을 사용하여 개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전쟁 범죄와 인권 범죄를 지시한 세르비아의 대통령이었던 밀로셰비치와 여러 범죄 혐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유엔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구6.5 국제형사재판소 ICTY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전쟁 범죄의 최고 책임자였던 옛 유고 대통령 밀로셰비치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각종 부패 범죄와 납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유고 당국에 체포되었는데 미국 등 서방 세계 압력에 따라 유고 정부가 밀로셰비치의 신병을 유엔에 인도해서 대규모 인권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규모 인권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북한과 통일을 이룰지는 알 수 없지만 대규모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 그리고 당사국인 유고 정부가 스스로 자국 국민, 특히 전직 대통령을 전쟁 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법정으로 넘겼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구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구6.5 국제형사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르완다 법정 역시 내전 중 약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0만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투치족을 대량 학살한 후투족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유엔이 설립한 법정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캄보디아, 크메르루즈에 대한 학살은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200여만 명이 죽은 사태임을 감안하면 르완다 내전은 가히 20세기 후반 최악의 대량 학살이라고 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의 지배 세력이었던 크메르루즈는 중국 마오쩌둥을 모방해서 캄보디아를 농업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캄보디아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수도인 프놈펜을 장악한 첫날부터 도시를 완전히 비우고 모든 캄보디아인들을 강제로 농촌 지역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 단위를 해체하고 집단 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심지어 결혼 제도까지 해체해서 지배 세력인 크메르루즈가 지정하는 상대와 결혼하게 하는 강제 결혼까지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공무원, 교수 등 지식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식인처럼 보이는 사람까지 죽이는 등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크메르루즈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 약 800만에 이르는 캄보디아 인구 중 200여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크메르루즈의 잔혹한 인권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유엔은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재판소의 설치를 검토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혼합형 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흐른 뒤에야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폴포트와 같은 당시 크메르루즈의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크메르루즈 특별법정은 크메르루즈 최대 정치범 수용소의 소장을 처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장을 처벌한 사례는 현재도 존재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책임자들을 반인도 범죄로 처벌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전환기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진행되는 형사처벌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어떤 법정의 형태가 적합할지를 여러분 각자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환기정의 조치 중 진실화해위원회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